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는 22살에 남편 강석호와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중매로 만났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현실은 달랐어요. 신혼집이 시댁과 한 동네였거든요. 시어머님이 거의 매일 오셔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셨어요. 밥은 이렇게 해야지. 청소는 왜 이 모양이야?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결혼하면 참는 게 미덕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첫째 아들 민준이, 둘째 딸 민서까지 연년생으로 낳고 나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밤에 울면 달래고.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왜 이렇게 키우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육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동안 석호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아이들이 조금 큰 후에는 석호의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석호가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는데 직원을 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사무일을 봤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당연한 거 아냐? 우리 가족인데 라고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힘들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고. 그래도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보낼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특히 딸 민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석호의 사업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몇 명 뽑고 사무실도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때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석호가 설거지를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빨래도 청소도 요리도 모두 제가 했어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60세가 넘어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석호 사업도 안정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은 못마땅해 했어요. 이제 늙었다고 놀기만 하네라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조금 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60대가 되어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공부,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모든 걸 가족을 위해 포기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가족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석호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40년의 희생과 헌신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도 생각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과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매년 받아왔는데 항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검진도 그냥 예년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 검사를 받으러 오시라는 연락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건가 보다 했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좀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좀 심각합니다. CT랑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검사를 더 받는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소견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을 때 이미 예감이 들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방암 2기입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계속 설명하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겨우 이 말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죽는 건 아니지만 암이라는 병명 자체가 주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특히 항암 치료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석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려면 가족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들었는데 석호가 TV를 보다가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암이래요. 유방암. 그 순간 석호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런데 걱정스럽거나 안타까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 귀찮다는 표정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석호가 입을 열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이제 당신은 내 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한 말이 병원비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러워요. 저도 무서운데 무섭긴 뭘 무서워. 요즘 암은 다 고친다잖아. 근데 돈이 얼마나 들지가 문제지. 남편은 계속 돈 이야기만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지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암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첫 번째 걱정이 돈이라니. 다음 날부터 석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도 집안일을 안 했지만 이제는 아예 저를 병자 취급하면서 피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프니까 밥도 제대로 못할 텐데 밖에서 사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투였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특히 딸 민서는 아직 신혼이라 걱정 끼쳐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서는 울면서 병원에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걱정하셨어요? 하면서 정말 걱정해 줬거든요. 아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수술 날짜가 잡혀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봐 라는 말만 계속했어요. 수술 전날 밤에 석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봐야겠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가족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뭐든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에게 해준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거겠구나 싶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석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간병도 안 하고 병원에도 자주 안 왔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신경 써줬죠.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구토도 심하고. 그런데 남편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라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가 필요해서 결혼한 건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석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제가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함께 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절실할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시기에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고, 입맛도 없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가 하면서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치료가 길어져서 답답해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집안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줘. 치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달래곤 했어요. 그런데 석호의 불만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이게 뭔 생활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아프니까 집안일도 늘어나고 병원비도 부담이고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제가 치료받는 것을 응원해 줬는데 석호만은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대했거든요. 특히 병원에 같이 갈 때면 정말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다녀야 해?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투덜거렸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있어 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싶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와서 너무 속이 미식거려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저녁은 누가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토하고 있는데 걱정은커녕 저녁 걱정을 하다니. 40년 동안 매일 저녁을 준비했던 제가 아파서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마저 눈치를 봐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석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정희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반복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이혼하자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생각해봤어. 당신 병 치료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짐을 계속 져야 하나 싶어서. 남편은 저를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4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아내를 짐이라고 한 거예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결혼할 때 건강하든 아프든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더 나빠지면 그럼 나까지 망하는 거야. 석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럼 내가 건강할 때는 같이 살고 아플 때는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혼해도 당신이 혼자 못 살 건 아니잖아.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아이들도 있고.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건강할 때만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요. 제가 집안일하고 뒷바라지하고 사업 도와줄 때만 같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40년 동안 해온 모든 희생을 당신이 선택한 거지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제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고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석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일시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석호의 태도를 보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대화하는 것도 피하고 집에서도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의 지지대까지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암투병도 힘든데 40년 결혼 생활까지 끝날 위기에 처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생겼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석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가 필요해서 결혼한 건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석호가 이혼하자고 한 이후로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석호가 보험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게 생각났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좀 더 들어두는 게 좋겠다면서 여러 보험회사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거든요. 그때는 노후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보험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하필 제 명의로만 보험을 들려고 했을까? 석호가 이혼하자고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편 것을 몰래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살짝 화면을 봤는데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어요. 석호가 회사 동료와 나눈 대화였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요즘 집에서 어때? 부인 많이 힘들어해? 아, 짜증나 죽겠어. 매일 끙끙거리면서 약 먹고 토하고 보기만 해도 역겨워. 제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역겹다고 표현한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럼 이혼 진짜 할 거야? 당연하지. 지금 갈라서야 재산 분할도 줄고 나중에 저 여자가 더 아프면 책임 다 나한테 올 거야. 보험금은 내가 챙기면 되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석호가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더 아파지기 전에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보험금을 챙긴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급하게 대화 내역을 더 확인해 봤어요. 몇 달 전 대화들도 있었거든요. 부인이 암이래? 심각해? 글쎄, 의사는 완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죽으면 더 좋겠어.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죽으면 보험금만 3억은 나올 텐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 3억이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농담처럼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더 위로 올려서 몇 년 전 대화들도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제 건강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 부인 건강은 어때?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더라.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검진 받으라고 했어. 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맞아. 그래서 보험도 좀 더 들어줬어. 나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석호가 제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한 것도, 보험을 더 들자고 한 것도 모두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관련 파일들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보험을 들어두었고 수익자는 모두 석호로 되어 있었어요.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총 보험금이 3억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한 거였던 거예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석호가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노트북을 원래대로 두고 제 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 죽으면 더 좋겠어. 보험금은 내가 챙기면 되지.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딸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오늘 시간 될 때 집에 올 수 있니? 민서가 오후에 왔을 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석호와 동료의 메신저 대화, 보험 가입 내역,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민서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정말 아빠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서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엄마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민서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니? 당연히 이혼하셔야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요. 민서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가 갑자기 보험을 많이 들자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물론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석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민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셨는데 제 상황을 듣고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의 성격이 있어요. 변호사님은 먼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 보험 가입 내역, 수익자 변경 기록,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석호의 이혼 요구 대화까지 모든 걸 법정 증거로 만들었어요. 재산 조사도 철저히 했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숨긴 예금 계좌들, 부동산 투자, 심지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린 자산들까지 다 찾아냈어요. 40년 동안 제가 함께 모은 재산인데 이혼을 대비해서 빼돌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척 했거든요. 과장된 거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의 지인들도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아들 민준이도 처음에는 아빠 편을 들려고 했었는데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증거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석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 죽으면 더 좋겠어. 보험금은 내가 챙기면 되지. 이런 말들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보험 가입 내역이 공개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여러 보험들,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석호로 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석호가 제 서명을 위조한 서류들이 나왔을 때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세 번째는 재산 은닉 증거였어요. 이혼을 대비해서 미리 빼돌린 예금, 다른 명의로 돌린 부동산, 심지어 회사 계좌에 숨겨놓은 돈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할 때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 당신 병 치료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짐을 계속 져야 하나 싶어서. 그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판사님이 석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석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마지막에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판결은 제게 매우 유리하게 나왔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더 많이 가져갔고 위자료도 상당액을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보험 수익자 지정이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남편이 위조한 서류들 때문에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도 당했고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민서가 제 팔을 잡으면서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라고 할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암 치료에 집중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치료 결과도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을 내려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고요. 새로운 집도 마련했어요. 작지만 제 취향대로 꾸민 아늑한 집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가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62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갑자기 보험을 많이 들자고 하거나 여러분을 짐스러워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는 거지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적 대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가끔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을 떠올려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프지 않았다면 남편의 진짜 모습도 몰랐을 테고 40년을 더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